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을 맞아서 오는 금요일입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고 하죠. 양지열 변호사와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표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가석방 대상에 포함이 됐고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 상황, 사회적 감정 이게 가석방 심사 요건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대개는 이제 가석방 심사를 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따져지는 거는 이제 형량을 얼마나 했느냐, 채웠느냐. 네, 거기에 더해서 뭐 좀 수용 생활이 어떻게 괜찮은 편이었느냐. 충분히 반성하고 있느냐, 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네. 거기에 더해서 재범 우려성.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감정 같은 것도 따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보면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무부에서는 행정 적용이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갑니다. 사회적 감정이 그럼 뭘 사회적 감정이라고 할 거야라고 했었을 때 네. 거기에 이제 경제 상황이란 부분 역시 사회적 감정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석방 비율이 높겠네요. 가석방까지 안 갔던 전례가 그전에는 더 많죠. 아예 집행유예했던 경우가 아시겠지만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사법부를 못 믿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정확히는 사법부는 아니고 형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법무부의 문제죠. 법원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는 하는데 13일 날 나와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면 뭐 어차피 그런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오너기 때문에 네. 뭐 공식적인 어떤 결재를 하지 않더라도 뭐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원인은 뭐냐면 가석방이라는 거는 임시 조치죠. 글자가 대로. 그래서 보호관찰도 받아야 되고요. 경찰에 의해서 보호관찰 받아야 되고 또 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확정이 된 부분은 횡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사범이죠. 네. 삼성이라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취업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해외 출장 같은 거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외 출장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라는 점을 계산하면 어떻게든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등기 누가요? 그 본인이요. 아, 내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니 나 취업 제한해 준 거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속됐을 때도 전격 구속 이런 얘기 막 했었고 그 와중에 중간에 법무부에서는 당신이 뭐 죄가 중하고 이 사업적인 그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합니다라는 거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법에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다 무너진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면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불공정하고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거기서 나온 지적인 거죠. 네. 뭐 아시다시피 86억 원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줬다는 게 주된 혐의인데 그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여전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1심에서는 양형 자체가 한 4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년 6개월로 줄어든 것도 아니 그 많은 액수를 이게 2년 6개월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50억 원이 넘는 돈을 회사에서 빼돌렸을 때는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네. 5년이 최하한인데 그거는 이제 감경을 하면 딱 절반으로 감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년 6개월이 된 겁니다. 아니 액수를 따져보면 이게 감경할 만한 상황이었을까? 감경할 만한 요인 같은 게 사실은 딱히 없어요. 네. 뭐 이게 그냥 대법원에서 소극적으로 그 강요에 못 이겨서 한 것도 안 받아들여졌었고 네. 그 죄 진로만 따지고 본다라면 전혀 감형 사유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어쨌든 그 감형 사유를 또 찾아서 했었고요. 게다가 이번에는 또 법무부에서 가석방을 해주다 보니까 이건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면은 좀 부담이고
그래서 택한 것이 가석방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던데. 사면은 법적인 어떤 재판의 결과를 전부 다 물어 돌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사면은 없다라고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법무부 장관이 행정으로 처할 수 있는 가석방이 아니었을까. 근데 참 그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런 이유가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공교롭게 또 올 4월에 가석방 심사 기준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그 부분인데 이전에는 이 60% 형기 채운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요. 80%를 넘어야 했었는데 올 7월 말쯤으로 해서 60%를 겨우 채웠거든요. 딱 맞춘 겁니다. 어찌 보면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맞췄을까? 그러면 올 7월에 이제 이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를 60% 정도를 채웠는데 형기를 채우기 전인 지난 4월부터 법무부에서 가석방 요건을 80%에서 60%로 낮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명분은 다른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게 수용 인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재범 우려성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화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됐을까. 게다가 또 형사소송법도 일부 바뀌어진 부분이 또 생겨서요. 가석방 취소도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가석방 중요한데 다른 재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하나가 개인적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해서도 있고요. 두 개가 있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전에는 가석방 중인데 다른 재판에서 그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금고 이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도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가석방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올해 12월부터 그렇게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가석방 기간 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은 끝이 났다라고 봐야 합니다. 내년 7월이면 이제 그러니까 다 형기를 마치거든요. 그냥 그 안에 가석방, 예전에는 다른 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가석방도 취소하고 새로 판결 받은 것도 집행을 하니까 남은 기간을 다 치러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은 법적으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은 끝이 났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다 끝난 거네요. 이제 이번에 가석방으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지금 재판 상황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제 뭐 특별하게 구속될 일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프로포폴 재판이야 간단하고도 하지만 대부분 그런 종류의 것들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무거운 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긴 합니다만 증인만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0차례 공판에서 증인신문 한 사람 끝났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은 1심조차도. 그러면 항소심, 대법원, 그리고 사건 자체가 물론 저도 이 자리에서 가능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이다 보니까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문제로 사법적으로는 좀 벗어나 있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해야겠죠. 시민단체라든가 뭐 일부 정치인들, 뭐 일부 당에서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해서 강한 비판의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부에서요? 글쎄 우리 법원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따로 내진 않는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판하는 재판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사면은 아니지만 이게 구조가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국정농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근데 뇌물을 왜 줬냐?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편의는 뭘 가리키는 거지?
지금 나오고 있는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편의를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죠. 네. 그러면 이게 같은 한 세트 한 묶음이잖아요, 사실은. 연결돼 있네요. 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하고 물론 양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낮다고는 하지만 실형 선고까지 됐어 법정 구속도 됐는데 가석방으로 풀려나가네. 우리가 재판을 어떻게 하든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판사도 사람이니까 하지 않을까요? 집행 여부에 대해서. 네, 물론 사면보다야 낫죠. 사면을 내버리면 그야말로 제가 판사라면 의욕을 잃을 것 같아요. 아니 재판하면 뭐해 그냥 사면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돌려버리는데. 제가 가장 처음에 이제 그 법무부의 이번 그 발표 가석방 관련된 발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사회의 감정 무슨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글로벌 환경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은 전혀 영향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엄밀히 따지기가 어렵죠. 네. 법무부 장관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명분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과연 저 말이 맞는 거야? 라고 들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이런 사회적 여론이 있다는 거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을 해서 네. 뭔가 어떤 뭐 사회에 공헌이 될 만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건 별개 문제고요. 언제까지나 뭐 대기업에서 이런 좋지 않은 범죄를 일으킨 다음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조금 그것도 엄청난 기여도 아니고 조금 뭐 이렇게 생생내듯이 뭔가를 내놓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될까? 네. 그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겠죠. 네. 지난번에 보면 여론조사 같은 것들 많이 돌리고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희 문자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2315님 잘못된 가석방입니다. 돈이면 되는 처사에 젊은이들 억장 무너집니다. 권기호님 문재인 정권 초기와 말기가 다르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김배공님 가석방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권성원 님도 삼성 판결이 진보의 민낯 보여준 거네요라는 의견들도 좀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13일 날 나온다고요? 네, 13일 날 나옵니다. 또 언론에서 많이도 취재하고 또 기사 내보내고 하겠네요. 하나만 더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 받고 어제 광주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사과는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네. 전혀 없었고 뭐 많이 몇 달 사이에 많이 연로해진 모습이다 이런 정도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평소에 안 나왔었는데 재판부에서 당신 안 나오면 불이익 받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다. 그렇습니다. 나왔다면서요. 그리고요 그 불이익이라는 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국 헬리콥터의 사격이 없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전시 측에서는. 예. 이게 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5.18 광주민주항쟁에 있어서 군인들이 당시에 이 총기를 사용했던 건 자유권 발동이다라고 계속해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권이란 건 글자 그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네. 헬리콥터에서 사격했다는 건 그게 자유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전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판부에서 주겠다는 불이익이 뭐냐면 1심에서는 헬리콥터 사격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 전시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광주 쪽에 출동했던 조종사들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재판부에서 재판문도 나오지 않으면서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 부르겠다는 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 사람들 부르려면 나와라. 그래서 나간 겁니다. 근데 또 25분 만에 또 표정했다면서요. 일단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증인들을 부를지 말지 나오니까 이제 그럼 4명 불러서 얘기 들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총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툰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였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전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31년생입니다. 전두환 씨가. 딱 90이 되는 거죠. 만으로 따졌을 때도. 그러네. 만으로 90.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뭐 하루가 다를 수 있는 나이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사자 명예훼손이거든요. 조비오 신부 관련해서. 이 사자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성립 요건이 더 엄격하다면서요. 다른 건보다
일반 명예훼손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온다 하느냐를 놓고 말은 많이 있지만 네.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일 때만 그렇게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유족들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바로 뭐 인지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직접 수사할 수는 없고 고소가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가 좀 추가적인 조건으로 따르죠.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길지 않을 거라고 재판부가 또 장담을 했어요. 예. 이게 검찰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전 씨의 건강 문제도 실제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의례적으로 증인을 부르긴 하지만 검찰이 우려하는 만큼 길게 끌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도 공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재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와투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보고 한미연합훈련 오늘부터 개시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카카오택시 호출요금 인상한다고 하는데 권영주의 차차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로 갑니다.